오늘은 이제 예고드린 것처럼 그 주제 구조와 트렌드 변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제 최신 토픽 모델링 방법인 그 버토픽과 버트렌드라는 거를 이제 직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토픽 분석, 토픽 모델링이라는 어떤 방법론이 뭔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법론이 어떻게 좀 이렇게, 발전해 와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인 버토픽과 버트랜드를 어떻게 이제 그 실제 분석이 진행이 되는지, 좀 그 분석의 절차,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토픽과 버트랜드를 이제 실제 분석 툴을 이용해서 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토픽 모델링이 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네, 무작위로 쌓여있는 엄청나게 많은 책더미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제 먼지가 느껴지는 그림인데, 만약 이제 우리가, 그 전래동화의 콩쥐처럼 이 책을 이제 직접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실 다 읽어보는 데만 이제 평생을 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분류하기가 불가능한데, 이때 그 콩쥐의 어떤 참새라던가 아니면 신데렐라의 이제 요정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술이 바로, 네, 토픽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 내에서 단어들의 등장 패턴이나 그리고 이제 문서의 어떤 의미가 유사한 문서들끼리 묶어주고 그 집합을 이제 하나의 주제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은 그 대량의 텍스트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의 이제 하위 기술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 텍스트 데이터가 생겨난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데이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개의 주제로 요약해서 약간 정리하고 싶어 하는 시도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 그 방법론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이제 방법론들이 나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대 토픽 모델의 어떤 기초, 그리고 이론적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1990년에 제안된 LSA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LSA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 차원 축소라는 SVD라는 방법론을 해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사실 이제 텍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보기엔 이제 하나의 어떤 통으로 된 글자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요거를 저희는 이제 읽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사실 이제 걔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형태가 단어 문서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에 몇 번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행렬 데이터로 만들어줘야지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이런 이제 단어 문서 행렬에서 이제 토픽이라는 어떤 숨겨진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제 그 세 개의 단순한 행렬로 나눠가지고 패턴을 찾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LSA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안이 되고 이 텍스트 데이터에서 토픽을 찾는데 꽤 이제 널리 많이 사용이 됐었었는데 이제 이 LSA는 좀 실제 이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게 그 토픽이 이제 문서에 혼재되어 있지 않고 토픽끼리 완전히 독립적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LSA의 결과는 이제 예를 들면 문서의 뭐 1번 토픽이 몇 퍼센트, 2번 토픽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나 비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서나 단어가 토픽과 그냥 얼마나 이제 그 거리적으로 가까운가를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 텍스트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사를 본다고 해도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약간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잘 반영이 안 됐던 거죠. LSA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LDA라는 방식입니다. 일단 LDA는 기본 가정이 하나의 문서에는 여러 토픽이 섞여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토대로 이제 어떤 이 분석 아키텍처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단어 문서라는 그 이제 그 어떤 등장 행렬로부터 이제 토픽에 각 단어가 등장할 확률, 그리고 문서에 토픽이 등장할 확률을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LS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의 문서에는 여러 토픽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 토픽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나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3년에 제안이 돼서 사실 되게 오랫동안 토픽 모델링을 하는데 표준으로 활용이 되어 왔고요. 지금도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LDA도 좀 약간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충분히 이제 그 아키텍처도 좀 심플한 편이고, 큰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제 그 분석 속도가 꽤 빠른 편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만,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은 뭐였냐면, 결국 이제 이거는 그 단어를 잘 뽑아가지고 그 단어가 어떤 문서에 등장하는지 그 단어 문서 행렬을 만들어줘야지 그 분석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단어의 의미 자체를 얘가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출된 단어 각각을 이제 개별적인 개체로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동의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해줘야지 분석의 결과가 이제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인공지능과 AI라는 단어는 이 형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동의어로 잘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완전히 다른 의미인 단어로 그냥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 2010년대쯤에, 2013년, 14년에 그 텍스트를 이제 그 텍스트의 의미를 약간 보존하면서 그거를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텍스트 임베딩 기술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워드2백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제 이 모델은 이제 그 단어가 단순히 몇 번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세는 게 아니라 이 의미적 관계를 반영한 수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제가 버토픽 부분에 이 텍스트를 벡터화하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히 예시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그런 단어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언어 모델에서 미리 사전 학습한 데이터상으로는 두 개가 항상 비슷한 단어들이랑 같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값을 갖도록 그렇게 추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상 그 유사한 단어인지 아닌지를 얘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제 텍스트를 수치화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거 아마 이제 워드투백 예시를 좀 찾아보시면 항상 나오는 예시인데, 예를 들면, 킹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수식을 약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킹이라는 단어에서, 맨을 빼주고, 워먼을 더해주면, 퀸이라는 계산이 가능해지는, 네, 이런 되게 신기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010년대가 되면서만 이제 제한들이 되고, 뭐, 그 구글 말고도 이제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이제 제한하는 그런, 이제 언어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그라운드를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이제 버토픽입니다. 이건 이제 2020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벌써 이제 여러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SA나 LDA는 이제 그 단어의 어떤 의미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론은 아닌데다가 이제 가장 그 실무적으로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몇 개의 토픽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연구자가 토픽 수를 지정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토픽 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모델을 만들고 그 각각에 나온 이제 토픽 이제 분류 모델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에 이제 토픽 수를 지정해서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왔는데
버터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장이나 문서를 통째로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를, 의미를 보존한 어떤 수치값으로 변환을 해주고, 이 의미적 유사성을 토대로 이제 그 문서 자체를 이제 클러스터링,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토픽을 자동으로 추출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의미가 유사한 것들끼리 잘 묶었을 때, 그냥 얘가 토픽의 수도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직접 뭐 토픽의 수를 지정해야 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네,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적 유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LDA 같이 어떤 이렇게 단어 레벨의 어떤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렇게까지 크게 이 토픽 모델링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토픽에다가 문서의 시간 정보를 결합시켜서 제안한 방법이 이제 오늘 또 소개드릴 버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보셔야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버토픽은 어떻게 토픽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이제 버트랜드는 어떻게 시간을 이제 반영해서 어떤 토픽의 어떤 추이, 트렌드를 뽑아내는지 이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토픽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달에 버토픽을 처음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신청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아마 저번에 신청하시고 이번에도 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네,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버토픽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버토픽은 2018년에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버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토픽을 탐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자세히 보시면, 버트까지가 대문자고, 이게 이제 버트라는 그 언어 모델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버트까지가 대문자고, 이제 겹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오픽은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은 항상 앞에 네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이제 버트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텍스트의 의미를 되게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언어 모델이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텍스트의 의미를 반영하냐면, 음, 네, 일단 보시면 이 요 부분은 좀 뒤에서 따로 이제 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 버트를 약간 코어하게 쓰게 되는 이제 그 토픽 모델링이고,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는 왼쪽에 요 블럭 형태로 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단계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서 처음에 버트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각 문서를 그 어떤 수치 값으로 바꿔주는 임베딩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서, 문장 간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수치값이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차원의 어떤 의미 값을 저차원으로 줄여서 이제 비슷한 문서들끼리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게 하는 이제 차원 축소 단계를 또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클러스터링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토픽을 뽑아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앞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제 문서들끼리 가깝게 위치하도록 했다면, 요 가까운 문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단계가 바로 클러스터링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크나이저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버터픽에서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그 단어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버터픽은 이제 LDA랑은 좀 다른 점이
단어를 뽑아내고 토픽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문서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그 토픽을 뽑아내고 그 토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 토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근데 만약에 토픽 모델링이 끝난 문서 리스트만 나온다. 그럼 우리가 또 문서를 다 읽어봐야지 이 토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크나이저와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닝 스킴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이 토픽의 내용과 이 토픽을 구성하는데 이제 큰 영향을 이제 좀 그 내용적으로 유사한 키워드가 뭔지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A라는 토픽에는 어떤 단어들이 이제 중요하게, 포진이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보고 토픽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문서들을 이제 몇 개의 주제로 묶어주고 이제 각각의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단계, 그 문서의 의미를 수치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 그 임베딩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는 원래 그 컴퓨터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텍스트 자체를 그런 이제 수치 형태로 바꿔줘야. 근데 왜 컴퓨터의 기본 그거 배우실 때도 뭐 0, 1로 이제 뭔가 이렇게 신호를 바꿔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수치화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벡터화 한다고 하고요. 이 과정을 이제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베딩 벡터화의 가장 단순한 예는 그 단어 문서 등장 행렬도 사실 임베딩 값이에요. 그러니까 1열에는 단어들이 있고, 1행에는 문서 아이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제 가로 세로로 된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문서 뭐 1, 5, 10번에 한 번씩 등장했다면, 이제 그 인공지능의 단어랑 이제 문서 1, 50번에 그 교차되는 지점에 이제 각 셀에 이제 그 등장 횟수 1을 입력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단어 문서 행렬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어떤 텍스트가 벡터화된 그런 결과인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단어의 순서 같은 것도 얘가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그 컬럼의 수라고 하죠. 이건 이제 차원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컬럼의 수도 문서 개수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심지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칸이 엄청 많은 형태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한번 분석하고 불러오고 볼 때마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버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이제 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들의 어떤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그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AI랑 글자는 다르지만 이 버트 언어 모델에서 학습한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내에서 항상 사실 같은 단어들이랑 많이 이제 사용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버트 언어 모델에서 AI나 인공지능이나 둘 다 비슷한 수치값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AI랑 인공지능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이 단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값이 비슷한 값이 이제 산출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토픽에서는 이제 임베딩을 위해서 버트 모델을 조금 약간 확장해서 바꾼 이제 S버트라는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단어들은 항상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은 비슷한 값을 갖게끔 나오지만 요거는 특별히 이제 쌍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모델이어가지고 비슷한 문장 자체가 약간 의미적으로 가까우면 가깝게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좀 다르면
좀 이렇게 값이 완전 달라서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이미지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일단 제 왼쪽에, 그 AI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라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요 문장을 이제 버트 언어 모델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버트 언어 모델에서 본인이 학습한 그 결과 값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토큰, 그러니까 뭐 단어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조금 더 그 로우한 형태로 이제 다 막 그 문장을 쪼갠 네, 각 토큰별로 얘에 해당되는 이제 그 벡터 값, 벡터 값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맥락상 항상 비슷한 단어들과 같이 사용된 토큰은 비슷한 벡터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큰별로 이렇게, 어떤 벡터화된, 네, 이제 그 값을 받아가지고, 이 이제 버토픽에서는 이제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토큰 값들을 다 평균을 내가지고 하나 문장 자체에 이제 인베딩 값, 그러니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수치 값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든 텍스트, 이제 모든 각각의 문서들이 개별적인 어떤 의미를 약간 내포하고 있는 수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마다 이제 고유한 의미 좌표를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제 의미 값을 좀 이제 좀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 그러니까 버트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텍스트의 어떤 인베딩이 끝나고 나면, 원래는 사실 이제 최초의 데이터는 아까 왜 단어 문서 행렬은 문서 개수만큼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줄어든 뭐 1000차원, 뭐 아니면 뭐 700차원 정도로 이제 그 학습된 결과가, 이제 추론된 결과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수백 차원의 어떤 이 테이블도 작지 않아요. 네, 차원이 높으면 역시 계산도 복잡하고, 이제 유사한 문서들끼리도 그 고차원 상에서는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고차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컬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눈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컬럼으로 구성된 이 데이터를 약간의 저차원으로 축소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버터픽에서는 UMAP이라는 이제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요. 요 유맥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적인 거리를 이제 최대한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 어떤 개별적인 그 문서별로, 자기랑 제일 가까운 이제 이웃들을 이제 연결을 이제 해주고요. 그 연결된 문서들끼리는 조금 더 그 비슷한 값이 되도록 이제 차원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문서들은 아예 좀 더 멀리 떨어지게끔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원래 이제 엄청나게 많은 차원의 데이터 그 처음에 이제 인베딩 데이터가 있었다가 요거를 이제 뭐 5차원, 10차원 정도로 줄여서 데이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분석을 할 때도 훨씬 더 리소스도 덜 들고 그리고 이제 의미도 그러면서 보존을 하면서 이제 그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된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까지 끝이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이제 클러스터링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에서 토픽이 식별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서로 아까 인베딩 값이 비슷해서 가까운 공간에 모여 있는 문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서들이 막 밀집해 있어서 밀도가 높은 부분은 하나의 그룹이 되고, 이제 밀도가 좀 낮은 부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산재돼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은, 버터픽에서 노이즈로 분류해서 아예 이제 토픽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덕분에, 그 LDA처럼
그 클러스터를 몇 개로 해라라는 그런 이제 그 수동 설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파악했을 때 밀도가 높은 구간을 그냥 하나로 다 주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데이터에 맞게 이제 밀도가 높은 클러스터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그룹 수가 이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장표를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표가 우리가 앞 단계에서 차원 축소해서 각각의 이제 문장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임베딩 값이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이제 2차원상에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이 값이 유사한 것들끼리, 이제 일단은 하나의 점이 문서고요. 그리고 값이 유사한 것들끼리, 그리고 이제 유사해서 이렇게 가까이 모여 있는 것들끼리 한마디로 하나의 그룹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실제 토픽을 최적으로 추출을 해준다. 그리고 이상치도 약간 이제 중간이나 약간 끝부분에 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노이즈로 또 따로 분류를 해준다. 이 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토픽의 대표 단어를 추출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토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토픽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결국 이제 토픽의 그 토픽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준 키워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CTF, IDF라는 방법을 씁니다. CTF-IDF는 이제 클래스 베이스드 TF-IDF라는 건데요. 그 TF-IDF라는 개념 역시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원래 이제 텍스트 분석에서 어떤 거냐면, 그 문서 안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와, 그리고 다른 문서에서는 얼마나 안 나오는지를 종합을 해서 그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어의 TF-IDF가 이제 1번 문서에서는 높고 다른 문서에서는 낮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1번 문서에서만 특징적으로 많이 나온 단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문을 인공지능으로 수집했을 때 인공지능은 모든 문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빈도가 높지만 사실은 TF-IDF는 되게 낮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서, 개별적인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뽑을 때 이 TF-IDF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여기서 CTF-IDF는 토픽 단위로 그걸 계산을 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특정 토픽 안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가랑 그리고 다른 토픽에는 얼마나 자주 안 나오는지를 비교해서 그 토픽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 이 CTF-IDF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왼쪽 표가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네,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분류된 이제 문서 결과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1번에는 이제, 네, 이 문장들이 있고, 클러스터 2번에는 이제 이 문장들이 있는데, 이 이제 클러스터 내에 분류된 이제 문장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토큰을 뽑아내고, 네, 단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이제 각각의 토픽에 갖는 그 CTF, IDF를 계산을 해서, 각 토픽을 이제 가장 잘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이제 뽑아내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이제 스텝 4,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예시는 몇 개 문장이 없지만 만약에 각 클러스터마다 뭐 문장이나 문서가 뭐 100개, 2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러스터 1번은 뭐 AI, 뭐 세상,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토픽이구나. 그리고 뭐 두 번째 클러스터는 이거는 이제 뭐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토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각 주제의 이름과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버토픽을 활용해서 그 시간의 어떤 추이를 보여주는 방식이 오늘 이제 처음 소개드리는 버트랜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업데이트를 했고요.
혹시 지금 넷마이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 업데이트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문서내 이제 그 시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토픽이 언제 생겨서 이제 어떻게 성장했다가 어떻게 약화되는지 이런 변화 패턴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계열 토픽 분석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 이제 그 버토픽을 처음 제안한 2024년에 나왔거든요. 이건 정말 정말 최신 이제 그 연구 방법인데 그 논문에 실려 있는 이제 전체 분석 과정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전체 문서를 시기별로 나눠요.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각각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 시점에 이제 나눠진 문서들을 가지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 버토픽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별로 분석하겠다. 그럼 이제 각 연도별로 버토픽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버트랜드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직접 버토픽을 시기별로 나눠서 분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시기에 나와 있는 어떤 토픽과 두 번째 시기에 나와 있는 토픽 중에 이름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새로 나온 건지, 기존 게 약간 확장된 건지, 약간 이런 거를 사람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버트랜드에서는 이제 이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간 어떤 토픽의 병합을 이제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미지 보시면 첫 시기에 이제 세 개의 토픽이 나온 거예요. 세 개의 토픽이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시기에는 이제 토픽이 이제 몇 개가 더 나왔겠죠? 근데, 이 새로 나온 토픽을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토픽에 얘랑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상 이제 그 내용이 유사해서 그러면 이제 그 토픽들이 합쳐져가지고 또 하나의 좀 큰 토픽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 토픽이 뭔가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토픽에 분류되는 문서의 어떤 추이, 계속 이제 토픽에 새로운 이제 문서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처음에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게 없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봐서 인기도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기도를 계산을 해서 그 인기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화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신호를 분류를 합니다. 트렌드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기 내내 계속 강했는지 아니면은 약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 잡음 정도로 아주 의미 없이 많이, 그러니까 비중 없이 이렇게 그 존재하는 토픽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버토픽, 뭐 시기로 문서를 나누고 버토픽을 하고 약간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에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이 버트랜드에서만 하는 이제 그 작업 단계 중에 그 시기 간 토픽 병합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뭐 그 1, 2단계를 통해서 그 2020년, 2021년 두 시기에 대해서 각각 버토픽이 수행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표가 바로 이제 그 결과인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시기별로 이제 토픽을 세개씩 뽑힌 거예요. 토픽이 세개씩 뽑힌 거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 뭐냐면, 그 토픽의 의미를 담고 있는 토픽의 임베딩 값입니다. 그 토픽 임베딩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토픽에 분류된 문서들의 그 이제 임베딩 값 있죠. 그거를 이제 평균한 값이고요. 결국은 이게 토픽의 의미를 한 줄로 요약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시기에는 토픽 1, 2, 3이라는 게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시기엔 토픽 ABC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버트랜드에서는 그, 이후 시기의 토픽들이 이전 시기의 토픽들과 비교를 해서 내용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코사인 유사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네, 토픽 A는 토픽 1이랑 내용적으로 많이 유사하고, 토픽 B도 토픽 2랑 내용적으로 많이 유사해요. 토픽 C는 이 중에서 유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상황일 때, 이제 2021년을 지나면서 토픽이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일단 토픽 1은, 토픽 A를 흡수하면서 커집니다.
토픽 1은 계속 커지고, 그리고 토픽 2도 토픽 B를 흡수하면서 커져요. 근데 토픽 3하고는 연결된 게 없었잖아요. 그럼 토픽 3은 유지해요. 그리고 토픽 C는 역시 이전 거에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토픽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이 지나면 토픽의 개수가 4개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서로 다른 시기간 토픽을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픽의 인기도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그 트렌드 신호를 분류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인기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픽에 추가되는 문서 수를 토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픽이 떤 이제 최초로 등장한 시점에는 그 해당 토픽에 분류된 문서 수가 그대로 인기도의 초기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 시점의 토픽과 의미적으로 동일해서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병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에 원래 있던 문서 수에다가 새롭게 추가된 문서 수만큼이 누적돼서 인기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계속 주제가 뭔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 이제 새로운 그 문서를 흡수를 하면 인기도는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만약에 그 다음 시점에 연결되는 문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인기도가 바로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급하게 감소시킬 건지 그 감쇄 계수라는 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토픽, 예를 들면 뭐 1시기에 A라는 토픽이 있었는데 B시기에 그거에 관련된 문서가 없다고 해서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걸로 처리하지 않고 서서히 그냥 부드럽게 줄어든다, 관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토픽의 시기별 인기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신호라는 거를 부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데이터에서 지금 이제 네, 2023년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 토픽이, 약간 강한 신호를 계속 보였는지, 아니면 별로 의미 없는 신호였는지, 아니면 약한 신호인지,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일단 회고 구간이라는 걸 정할 수 있어요. 이 회고 구간은 뭐냐면, 이 내가 보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 몇 시기를 이제 같이 약간 참고를 하겠다라는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회고 구간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회고 구간을 정해주면, 예를 들면 제가 회고 구간을 뭐 이전 3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 3년치의 모든 토픽의 인기도를 다 일단 모아요. 다 모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해서 그 각각의 토픽이 전체 정렬 기준에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봐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어떤 A라는 토픽이 그 전체의 하위 10%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inactive, 의미 없는 신호로 그냥 처리해 버리고요. 그리고 50% 이상이면 스트롱 시그널. 이건 계속 꾸준히 강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이제 중간 구간이 좀 약간 재밌는데 중간 구간 10에서 50 사이인 경우는 일단 약한 신호로 판단해요. 일단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좀 약하다. 근데 이 중간 이 위크는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누는데 일단 추세를 추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인기도가 이제 선형외기, 기울기가 이제 양수인 경우에는 약하지만 부상하고 있다. 이머징 토픽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기울기가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쇠퇴하고 있는 토픽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버토픽이랑 버트랜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이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실제 그 넷마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실행을 해보고, 네,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제가 지금 그 세미나 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이후에 이 웨비나가 끝나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자료와 함께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넷마이너, 네, 넷마이너 화면이고요. 제가 지금 그 데이터는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데이터는 미리 준비했는데 이게 그 2025년 AI랑 그리고 챗GPT라는 키워드로 국내 뉴스를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한 2,890개 정도 되는 데이터이고요. 이제 타이틀이랑 이제 그 약간 본문의 일부 데이터가 이제 텍스트로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랜드랑 버토픽은 여기 텍스트에 버토픽 메뉴로 가시면 이 두 가지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버토픽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일단 위에서 데이터 아이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어트리뷰트에서 어떤 텍스트를 분석할 건지 그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있는 컬럼을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인 프로세스에서 그 토픽 분석의 어떤 세부 파라미터들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토픽의 세분화 정도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약간 또 이제 LDA 토픽 수만큼 좀 고민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토픽 수를 직접 지정해 주진 않지만, 그, 얼마만큼 세분화된 토픽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브로드하게 토픽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슬라이더를 좀 왼쪽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이제 그 좀 더 그 광범위한, 그러니까 토픽 하나의 문서를 좀 많이 포함하면서, 토픽의 내용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끔 좀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이제 토픽의 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주 세분화된 토픽까지 뽑아주는, 그런 이제 그 조정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는 이제 50으로 되어 있지만, 꼭 이걸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오른쪽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세부 조정값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슬라이더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 조정값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세부 조정값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이버후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차원 축소 단계에서 제가 왜, 그 각 문서별로 가장 가까운 이웃 문서를 연결을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가깝게 위치시키도록 차원 축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이웃의 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오스를 이제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 더 넓은 범위로 이제 그 유사한 문서들을 이제 품어주는 거기 때문에 토픽이 좀 전반적으로 좀 브로드하게, 네, 좀 더 이렇게 넓은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수준의 토픽이 뽑히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의 문서에 이제 하나의 토픽에 여러 개의 문서가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국소적인 네, 세분화된 토픽을 뽑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멘션 같은 경우는 차원 축소를 몇 차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원 축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쨌든 이제 최초에는 뭐 768개 정도의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축소하면 할수록 약간의 그 원데이터에 대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너무 키우면, 이웃으로 약간 이제 그 가까운 문서들이 잘 잡히지를 않아요. 차원이 크면 클수록 그 어떤 그 개체들의 거리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럼 토픽을 뽑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버토픽에서 5에서 10, 15, 10 사이로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10이라는 디폴트를 그냥 쓰도록 해뒀고 조금 더 이제 그 토픽을 만약에 분석을 해보셨는데 토픽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버토픽은 이 유효한 토픽이 하나도 없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에러가 났을 때는 디멘션도 좀 줄여보시면 네, 좀 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멈 다큐멘트 퍼 토픽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토픽을 이제 어디였죠? 클러스터링 단계. 네,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이제 그룹을 식별하고 그게 토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값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클러스터에 문서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미니멈 닥스퍼 토픽의 값을 10으로 해놨다면 그 클러스터는 토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픽으로 유지가 된, 최종적으로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서 토픽으로 유지가 될 최소값, 문서의 최소값.
분류된 문서 수의 최소값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100으로 해놨다. 그럼 최소한 한 토픽에 문서가 100개는 있어야 그거를 하나의 토픽으로 인식을 해주는 그런 값이고요. 요거보다 이제 낮아서 그 토픽이 안 된 문서들은 결국 노이즈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주제로서의 어떤 그 토픽으로서의 유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클러스터링 단계 자체에서 클러스터링을 할 때, 클러스터링이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뭔가 형성될 수 있는 최소 문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5로 했다 그러면 그냥 5 이하로 묶이는 클러스터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노이즈 센서티비티는 아예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이거 이하로 이제 문서가 있는 건 아예 클러스터를 만들지 않는다 이거고, 이제 이 세 번째 요 미니멈 닥스 이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는 일단 하는데 클러스터 결과를 이걸 계속 그냥 토픽으로 이제 끝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하는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노이즈 센서티비티는 기본적으로 오토로 되어 있는데 오토로 되어 있으면 이 미니멈 닥스 퍼 토픽이랑 같은 값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러스터링을 조금 더 약간 세분화된 것까지 따로 뽑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값을 직접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기본 값은 그냥 두 개 같이 쓰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특정 토픽의 어떤 개수가 있다라고 할 때, 최대한 그 개수에 맞춰서, 분석된, 최초 분석된 토픽을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토픽을 이제 줄여주는, 네, 토픽을 통합해서 줄여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겟 토픽 카운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픽 하이어라키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걸 체크하면은 그 토픽을 만약에 이제 처음에 이 버토픽에서 뽑았는데 30개를 뽑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유사한 것들끼리 이제 뭔가 묶어가면서 계층 구조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토픽 하이어라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로 다른 토픽 간에 그 대표 단어 있죠. 대표 단어의 어떤 그 분포나 구성이 유사한 것들끼리 그 하나의 토픽으로 묶어가면서 이제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약간 통합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 업데이트 때 좀 수정한 건데, 원래는 토크나이즈를 무조건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 넷마이너에 원래 내장되어 있는 토크나이저를 쓰도록.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옵션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체크를 안 하시면 그 버토픽에서 사용하는 기본 토큰화 방식을 쓰는데 그게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토큰화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큰을 합니다. 그래서 뭐 품사 태깅이나 뭐 원형 추출 이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어 데이터를 같은 걸 하실 때는 사실은 그렇게 형변환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고 띄어쓰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단어 레벨로 그냥 띄어쓰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영어 데이터에는 이 토큰화를 이제 건너뛰시면 기본적인 그 버토픽의 토큰화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용량 데이터를 좀 그래도 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토크나이제이션 체크를 해제하시면 좀 더 빨리 분석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하나의 단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체크를 하시면 저희 그 넷마이너에 원래 들어있는 토크나이제이션을 쓰시게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품사 태깅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사전 처리나 네, 단어 필터링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이제 그 토픽 표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토픽은 토픽 분류 단계, 그러니까 토픽을 만드는 단계에서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최종적으로 토픽을 다 만든 다음에 그 토픽의 내용이 뭔지를 볼 때 토큰화를 하고 그 중요도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영어같이 그냥 띄어쓰기 정도로만 이제 그 단어를 처리해도 되는 것들은 토큰화를 안 해도 꽤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글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조사가 막 명사에 막 붙어서 나오잖아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러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 나를 이런 게 다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분석 결과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이미 사실 토픽 분석은 다 끝났지만 결과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글은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지만 영어는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그 기본 토크나이저를 써도 그 기본적인 불용어, 뭐 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제가 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사전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전 적용도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D처럼 엄청 열심히 사전 처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토픽 분석할 때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좀 깔끔하게 그좀 식별 가능한 단어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이런 사전도 쓰시는 거죠. 네, 한국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실행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그리고 이게 저희가 넷마이너 5 같은 경우는 그 맥 버전이랑 이제 윈도우 버전 둘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버토픽이랑 버트랜드가 맥 버전에서는 윈도우 버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버토픽이나 버트랜드나 다 좀 되게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그 언어 모델 쓰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맥 버전이 훨씬 뭔가 이제 이 알고리즘과 잘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맥을 또 따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버토픽이나 버트랜드 분석은 맥 버전으로 하시면, 좀 더, 네, 빨리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일단 실행을 해놓고 제가 미리, 네, 미리 돌려놓은 거를 가지고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행이 끝나면 여기가 이제 로딩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네, 버터픽 결과를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첫 번째로 그 토픽 모델의 성능값이 나옵니다. 코이어런스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처음에 저희가 출시했을 때는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하면서 들어가게 된 기능인데 이제 토픽의 어떤 이제 대표 단어들을 뽑았을 때 그 토픽의 대표 단어들이 이제 문서 맥락상 이제 의미적으로 정말 연관이 있는 단어들끼리 이제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토픽의 그 어떤 일관성, 끝났네요. 어차피 보던 거니까 같이 볼게요. 토픽의 일관성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토픽 인포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각 토픽별로 이제 그 나타난 대표 단어, 이 토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픽 내에서의 이제 코이어런스도 이렇게 각각 이제 계산이 돼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토픽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내용 보시면, 이제 이재용 대통령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딥시크, 그리고 이제 뭐 투자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오픈 AI,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 최근에 약간 핫이슈였죠. 네, 그리고 AI에 관련된 부정행위라던가,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픽으로 뽑힌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 토픽별로 분류된 문서의 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서에는 여러 토픽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가장 그 어떤 확률이 비중이 큰, 네, 토픽으로 분류했을 때의 문서 수예요. 그래서 어떤 토픽이 가장 어떤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비중이 큰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결과들은 T로 되어 있는 이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테이블이 많으니까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토픽의 어떤 내용, 그러니까 대표 단어를 알 수 있는 결과는 이제 토픽 인포, 앞에서 보셨던 그거랑 이제 그거에 약간 기반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토픽별로 어떤 키워드가 네, 어느 정도의 중요도로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결과가 토픽 인포에 일단 있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오브 토픽이 이제 각 토픽별로, 아니, 각 단어별로 어떤 토픽에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지 전체 단어와 전체 토픽에 대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시각화된 게 이 토픽 워드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토픽별로 대표 단어가 있고, 그거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5개씩 보여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수준에서 이제 토픽이 분류된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오시면 이제 문서별로 이제 이 문서가 어떤 토픽에 가장 이제 비중 있게 분류가 됐는지를 분류 결과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큐멘트 디스트리뷰션 오버 토픽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각 문서가 각 토픽에 어느 정도의 어떤 비중을 갖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몇 개 토픽이 어떤 정도의 비율로 이제 혼재되어 있다. 약간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시각화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발표 자료에도 잠깐 나왔던 이제 그 문서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2차원의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점이 이제 문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서들의 위치는 결국 이 문서들이 갖는 그 벡터 임베딩 값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이 점들이 의 색상은 이제 이 그 클러스터링 된 결과로서 하나의 토픽으로 분류된 것들을 같은 색을 갖게끔 이렇게 이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토픽 하이어라키를 체크하신 경우에는 그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이렇게 이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같은 문서가 이제 계층 구조, 그러니까 위로 이제 상위 주제로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제 서로 약간 이제 다른 그 토픽에 이제 재분류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각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상위로 갈수록 여기 이제 그 토픽 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구조를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픽들 간의 어떤 유사성을 볼 수 있는, 그 아웃풋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토픽의 유사성을 계산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토픽 내의 어떤 문서들의 임베딩 값의 평균을 기반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각 토픽들의 내용이 유사한지에 따라서 이제 그 토픽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산출물을 내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요 토픽 시밀러리티. 그래서 이제 각 토픽이 얼마만큼의 이제 유사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 에드 툴을 하시면 그 토픽 간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시각화하시거나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제 사실 시각화가 같이 제공이 돼요. 시각화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이 이제 토픽이고요. 그 토픽의 어떤 그 토픽에 분류된 문서 수에 따라서 이제 점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끼리는 가깝게, 유사하지 않은 토픽들끼리는 멀리.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같은 결과를 이제 히트맵으로 보여주는 건, 여기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토픽이 교차되는 지점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 두 가지 토픽은 이제 유사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픽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토픽의 임베딩 값이 아니라 토픽의 그 대표 단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봐서 그걸로 이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넷마이너에서는 넷마이너랑 버토픽에서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게 그 토픽의 그 계층 구조, 위계 구조에 관련된 결과값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층 구조에 관련된 결과 중에 요 덴드로그램. 네, 덴드로그램 보시면 이제 여기 처음에 뽑혀져 있는 이 토픽들이 있고 그 토픽들 중에 이제 대표 단어가 제일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먼저 막 묶이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토픽이 한번 묶이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묶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로 다 묶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지금 보시는 덴드로그램.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버토픽을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트랜드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거의 옵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버터픽이랑 똑같은 부분들이 있고 버트랜드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오른쪽에 그 컨트롤 패널에서 가장 먼저 이것도 똑같이 데이터 아이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 아이템을 하나 선택해주고 어떤 텍스트를 분석할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정보가 들어있는 컬럼도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그 시간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뭐 YYYDD 뭐 MM 뭐 MMDD 이런 것들 넣어주셔도 저희가 좀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시간 정보가 들어있는 컬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메인 프로세스부터 이제 그 세부 파라미터들인데 여기 이제 타임 엑스 보시면 연, 월, 일, 그리고 그리고 뭐 이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저 디파인드라는 설정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말고,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뭐 시기일, 뭐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저가 정의한 타임의 어떤 그 순서를 쓰실 수 있게끔 하는 옵션도 여기 이제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넣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보시면 토픽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버토픽의 설정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는 슬라이더 같은 건 없고 그냥 이제 세부 파라미터를 직접 여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한 그 값들이 이제 각 시기별로 똑같은 그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 생각인데 그 특히 이제 미니멈 닥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데이터를 시기별로 나눴을 때 어떤 시기는 문서가 되게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토픽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서를 이렇게 최소 문서 수를 올려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토픽 트렌드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가 이제 여기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제 그 병합을 위한 시밀러리티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0.7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시기간 토픽을 통합할 때 유사도가 0.7 이상일 때만 통합을 하고 그 이하는 통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약간 그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popularity decay rate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인기도의 관세 계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토픽의 인기도가 그 어떤 토픽에 계속 병합되는 그 문서가 없는 경우 인기도를 바로 0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지수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값이고 이제 기본값은 0.01이에요. 0.01로 하면은 만약에 그 다음 시기에 한 번도 그러니까 그 다음 시기에 문서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전 시기보다 인기도를 한 99% 수준으로 줄인다. 이렇게 약간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그 앞에서 이제 그 인기도 신호분류를 할 때 이제 회고 구간이라는 걸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기가 10개씩인데 그중에 최근 3개 시기에 대해서 이 인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 그 회고 구간 값을 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넷마이너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가장 최근 시기, 가장 최종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이제 몇 개 구간을 볼 거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까 시그널 분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현재 시기랑 그리고 바로 이전 시기의 인기도까지만 검토를 해서 시그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뉴스 데이터고 그 12개월치로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11월까지죠. 네, 그 월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제 3이라고 만약에 넣어주면 11월 기준 앞에 이제
3개 기간을 더 추가해가지고 총 4개월 동안의 그 어떤 인기도 변화 추이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셈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아까 버터픽처럼 토크나이제이션을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좀 다른 부분만 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토픽 인포에 이제 각 토픽별로, 주요 키워드를 볼 수 있는 건 동일하고요. 여기 맨 끝에 이 토픽의 시그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롱은, 이 회고 구간 내에서 상위 50% 이상. 그러니까 좀 약간 계속 약간 인기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넥티브 같은 경우는, 요 회고 구간 내에 전체를 봤을 때, 이 토픽의 가장 최신 그 인기도는 하위 10%일 때 이넥티브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크 같은 경우는 10에서 50 사이일 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회고 구간 내에서 그 선형액의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머징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분류 없네요. 디클라이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약간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기울기를 가졌을 때 그렇게 이제 분류한 결과를 처음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픽별로 역시 몇 개의 문서가 분류됐는지, 그리고 주요 이제 가장 그 연관성이 높은 샘플 다큐멘트의 일부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참고로 나오고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요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최초 데이터를 이제 시기별로 나눴을 때 몇 개의 문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초 분석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메인 리포트에서 제공이 되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그 어떤 토픽의 어떤 내용을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역시 토픽 인포로 가시면 아까 앞에서는 이제 상위 5개 키워드만 나오는데 조금 더 많은 키워드를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오시면 아까 그 버토픽처럼 이제 각 문서가 어떤 토픽에 이제 분류가 됐는지 결과값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축 데이터도 이제 문서별로 사실은 좀 가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데이터에서는 보시면 이 각각 문서의 시간 데이터는 원래 이런 형태로 있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 제가 월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월 단위까지만 잘라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제공을 합니다. 처리된 이제 그 시간축 데이터도 이제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버트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사실은 그 어떤 토픽의 인기도 추이이거든요. 인기도 추이인데 그 인기도에 관련된 결과가 이제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토픽 트렌드 다큐멘트 카운트. 요거는 정확하게 인기도는 아니고 각 토픽이 시기별로 몇 개의 문서가 분류가 되는지를 약간 로우한 결과죠. 네,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토대로 이제 계산된 인기도가 이 토픽 트렌드 퍼퓰러티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픽 0은 23개 문서가 처음 분류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쇄 계수가 적용이 된 거죠. 여기 2월 달에 이 토픽에 관련된 문서가 새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인기도가 이제 줄어들게끔. 네, 그리고 추가되면 또 추가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도가 계산이 되고 맨 끝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 토픽의 그래서 트렌드 시그널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시기에 이 값이 이제 이 앞에 회고 구간의 전체 인기도를 모았을 때 몇 퍼센트에 있는지에 따라서 예, 시그널을 분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토픽의 마지막으로 문서가 업데이트된 시점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결과를 차트로 보여주는 게 요 차트 토픽 트렌드 퍼퓰러리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 토픽의 인기도가 어떻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토픽 간 이제
유사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토픽 시밀러리티 테이블이랑 인터토픽 맵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기본 통계, 그 시기별로 문서가 분할된 그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표로 보셨는데 이렇게 차트로도 제공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설명 내용이랑 이제 데모 내용이고요.